이런 냄새나는 가마솥 따위가 내 유산이라고요? 차라리 길거리에 던져버리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게 바로 이 비린내였다고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서류 뭉치가 흩어집니다. 남자의 고함은 공허하게 벽을 때리고 돌아옵니다. 자수성가한 젊은 최고 경영자의 손목에서 빛나는 시계는 오직 효율과 자본의 시간만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죽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멈춰버린 40년 전의 시간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찌든 가마솥과 새벽 4시의 차가운 공기 속에 숨겨진 한 남자의 처절한 생존 기록. 그리고 아들이 몰랐던 성공의 진짜 얼굴. 감동 휴먼 오디오북 녹슨 가마솥과 새벽 4시의 비밀.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신 그곳이 어디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조명 아래 잠들지 않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38살의 강준혁은 단상 위에 서 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은은한 우디 향의 고가 향수가 풍겨 나옵니다. 여러분, 패션은 단순히 옷을 입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급을 증명하고 과거의 남루함을 지워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희 스타트업은 그 무기를 여러분께 제공할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투자자들의 눈빛은 탐욕과 확신으로 번들거립니다. 준혁은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나르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가장 세련된 슈터 속에 가두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그의 스마트폰이 진동합니다. 발신인은 고향 집의 김 비서였습니다. 강 대표님, 아버님께서 방금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준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지워집니다. 슬픔보다는 귀찮음이, 그리움보다는 불쾌한 기억이 먼저 고개를 듭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고급 세단 안에서 준혁은 창문을 내립니다. 강남의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는 벌써부터 눅눅한 육수 냄새가 올라오는 것만 같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준혁은 미간을 찌푸립니다.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아버지가 평생 몸에 달고 살았던 그 지독한 고기 비린내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참 아버지답네요. 이 좁고 답답한 곳에서 이런 냄새를 남기고 가시다니. 준혁은 향을 피우는 대신 주머니에서 손소독제를 꺼내 손을 닦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지만 대부분은 시장에서 올라온 투박한 차림의 상인들입니다. 준혁은 그들과 섞이기 싫어 상주석에서 멀리 떨어져 앉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형님이라 부르며 오열하는 한 노인이 준혁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아이고, 준혁아. 고생 많았다. 내 아버지가 너 뒷바라지하느라 그 가마솥 앞에서 얼마나. 준혁은 차갑게 노인의 손을 뿌리칩니다. 노인의 손톱 끝에 낀 검은 기름때가 준혁의 하얀 셔츠 소매에 묻었습니다. 손 놓으세요. 옷 버립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장례식장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습니다. 준혁에게 아버지는 성공의 밑거름이 아니라 지워야 할 얼룩이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사흘 뒤 준혁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아버지의 낡은 국밥집에서 김 비서를 만납니다. 40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가게 내부에는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합니다. 준혁은 코를 막은 채 의자 끝에 겨우 걸터 앉습니다. 김 비서님, 바쁜 사람 불러냈으면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강남 건물이든 땅이든 상속 서류 주시면 바로 사인하고 가겠습니다. 김 비서는 말없이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과 가게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만호 사장님께서는 강남에 땅이나 건물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건물과 주방에 있는 저 가마솥뿐입니다. 준혁은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뭐라고요?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남긴 게 이 쓰러져가는 판잣집이랑 고물 가마솥 하나라고요? 말도 안 돼. 비자금이든 주식이든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김 비서의 표정은 단호합니다. 유언장 내용은 명확합니다. 강준혁 씨에게 이 가게와 가마솥을 물려주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4시에 직접 육수를 끓이십시오. 육수를 끓이는 과정은 제가 매일 확인할 겁니다. 만약 하루라도 어기거나 남에게 시킬 경우 이 건물과 부지는 즉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준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미쳤어. 영감이 죽기 전에 치매라도 걸린 거야? 내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 가치가 얼마인데 여기서 국밥을 끓이라고? 난 못합니다. 그냥 기부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준혁은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고 나갑니다. 등 뒤로 김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대표님, 지금 추진 중인 투자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잘못된다면 이 금싸라기 땅의 가보가 대표님의 마지막 보루가 될 텐데요. 정말 포기하시겠습니까? 준혁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김 비서의 말대로 준혁의 패션 스타트업은 겉모습만 화려할 뿐 내부적으로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동업자의 횡령 의혹과 갑작스러운 투자 철회 소식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쥡니다. 일주일 후 준혁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동업자는 회사의 핵심 기술과 자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고 투자자들은 하리에나처럼 달려들어 그의 모든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삼성동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던 시계와 맞춤 슈트들도 모두 압류 목록에 올랐습니다. 준혁에게 남은 것은 손에 쥔 낡은 가게 열쇠 하나와 며칠째 입어 구겨진 셔츠뿐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준혁은 다시 종로의 뒷골목을 찾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자기를 우러러보던 직원들도 없습니다. 오직 비린내 나는 어둠만이 그를 반깁니다. 낡은 셔터를 올리자 끼익하는 비명이 들립니다. 주방 한복판, 거대한 가마솥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가 휘저었을 그 가마솥은 이미 시뻘건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눅눅하고 썩은 듯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결국 여기인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이 구역질 나는 가마솥 앞이라니. 준혁은 주저앉아 바닥을 칩니다. 손등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떨어집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한때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즐기던 그는 이제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는 문득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앞치마를 봅니다. 기름때가 찌들어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녹색 앞치마. 준혁은 혐오스럽다는 듯 그것을 쳐다보다가 이내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집어듭니다. 살기 위해서, 아니, 아버지가 남긴 그 알량한 유산이라도 지켜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그는 굴욕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3시 30분을 가리킵니다.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준혁은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 가마솥에 붓습니다. 두고 봐. 100일만 채우고 나면 이 지긋지긋한 솥바닥을 다 부숴버리고 여길 떠날 테니까.
준혁의 독백이 텅 빈 식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녹슨 솥바닥 아래에 아버지가 무엇을 묻어두었는지, 그리고 새벽 4시의 공기가 얼마나 날카롭게 영혼을 파고드는지를 말입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 때 종로의 뒷골목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준혁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주방, 낡은 뱅열등 하나가 파르르 떨며 주황빛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괴물처럼 버티고 선 가마솥이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견디며 기름때와 녹으로 무장한 그 무거운 무쇠솥.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거친 수세미를 잡습니다. 한때 투자자들의 서류에 서명하던 부드러운 손가락 끝은 이미 며칠 사이 갈라지고 터져 진물이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을 틀자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손가락 뼈마디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선사합니다. 정말이지. 이게 뭐라고. 준혁은 이를 악물고 솥 안쪽을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서걱, 서걱. 거친 쇳가루가 수세미에 갈려나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한 번, 두 번, 수만 번을 문질러야 겨우 속살을 드러내는 무쇠의 질감. 그 과정에서 튀어오르는 녹물은 준혁의 낡은 셔츠를 더럽히고 뺨에 검은 얼룩을 남깁니다. 어제의 강 대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고철 덩어리와 사투를 벌이는 한 남자만 남았을 뿐입니다. 겨우 솥을 닦아내고 나면 다음은 고기와의 전쟁입니다. 커다란 대야에 담긴 솥뼈와 사태살은 핏물을 머금은 채 비릿한 냄새를 풍깁니다. 준혁은 그 냄새가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풍기던 옷감 구석구석 박혀 절대로 빠지지 않던 그 가난의 냄새. 아버지는 이 비린내를 40년 동안 어떻게 견딘 거야?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짓을 한 거냐고. 그는 소리를 지르며 고기를 물속에 집어던집니다. 붉은 핏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하지만 대답해줄 아버지는 이제 없습니다. 오직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가마솥의 수증기만이 그의 얼굴을 덮칠 뿐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닿자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가 만나 주방은 기묘한 안개 속에 잠깁니다. 준혁은 손 옆에 주저앉아 시계를 봅니다. 새벽 5시 30분. 펜트하우스에 살 때는 한창 와인을 마시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낡은 목욕탕 의자에 앉아 국자로 기름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기름기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걷어내지 않으면 국물은 탁해지고 맛은 비려집니다. 효율? 그런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군. 이 짓을 40년이나 했다니 아버지는 정말 미련한 사람이야. 준혁은 투덜거리면서도 국자를 멈추지 못합니다. 김비서의 눈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것만 같은 압박감, 그리고 당장 갈 곳 없는 처절한 현실이 그의 팔을 움직이게 합니다. 국자를 저을 때마다 어깨 죽지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몰려옵니다. 손바닥에는 커다란 물집이 잡혀 터지기를 반복하고 그 자리에 다시 딱딱한 굳은 살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해가 뜨고 식당 문을 열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대충 앞치마로 얼굴에 땀을 닦고 낡은 셔터를 올립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올라가는 셔터 너머로 시장의 활기가 밀려 들어옵니다. 준혁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운 마음과 이런 곳에서 국밥을 팔고 있다는 수치심이 뒤섞여 그를 괴롭힙니다. 어이, 강서방.
오늘 국물 맛은 어때?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그들은 준혁을 강 대표가 아닌 만호 형님 아들이라 부릅니다. 준혁은 대답 대신 묵묵히 국밥을 말아 내놓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뜨거운 국물이 탁자 위에 놓일 때마다 상인들은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캬, 역시 이 집 국물이야. 그런데 오늘따라 맛이 좀 거치네. 아들이 끓여서 그런가? 준혁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자신의 미숙함이 들통난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내 웃으며 덧붙입니다. 그래도 용하네. 그 귀하게 자란 놈이 아버지 뒤를 잇겠다고 이 고생을 하고 만호 형님이 하늘에서 보면 참 좋아하시겠어. 준혁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 사람들은 그저 가난한 시장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는 준혁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둘 복원해냅니다. 자네 아버지가 말이야, 5년 전에 우리의 대학 등록금 모자랄 때 선뜻 돈을 내주셨어. 자기 먹을 거 아껴가며 모은 돈이라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셨지. 아들 녀석 귀한 공부시키는데 보태라면서. 준혁은 국자를 멈춥니다. 5년 전이라면 자신이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며 아버지에게 투덜대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준혁에게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금세 사라진다며 단돈 10원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아버지가 지독한 구두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시장 상인의 자식을 위해 등록금을 내주었다니. 말도 안 돼. 나한테는 그렇게 짜게 굴더니. 준혁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배신감과 기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저마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단한 하루를 달래주던 따뜻한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강만호. 준혁이 평생 비린내 나는 노인이라 치부했던 아버지는 이 시장통에서 하나의 거대한 세계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손님들이 빠져나간 식당에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준혁은 계산대에 앉아 오늘 번 돈을 세어봅니다. 10,000원짜리 몇 장과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들. 하루 종일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번 돈이 예전에 마시던 와인 한 병 값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고작 이 돈 벌려고 그 고생을 했다고? 그는 돈뭉치를 바닥으로 던져버리려다가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손톱 밑에 낀 검은 기름때, 짓물러진 손가락. 이 돈은 그 고통의 대가였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흩어진 돈을 줍습니다. 돈에서는 비릿한 육수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섞여납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말했던 성실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주 조금, 아주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100일 중 50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몸은 이제 새벽 4시가 되면 기계처럼 일어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예전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지붕에서 빗물이 새어 주방 바닥을 적시고 습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준혁은 평소처럼 가마솥을 닦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허망함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지? 왜? 성공한 경영자로서 누리던 화려한 조명, 비단결 같던 시트의 감촉, 자신을 우러러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환상처럼 눈앞을 스칩니다. 지금의 자신은 무엇입니까? 낡은 식당에서 뼈를 고고 있는 국밥집 아들일 뿐입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대답 좀 해봐요. 대체 나한테 뭘 바란 거야?
이깟 솥 하나 물려주려고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거야? 준혁은 가마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쇳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손등이 깨져 피가 흘러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솥을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느꼈을 고독, 지루함,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이 솥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성공해서 번듯하게 살고 있는 아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끓이는 이 국물이 아들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냄새가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길 기도했을 것입니다. 준혁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자신을 증명해내는 버티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준혁은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깨진 손등을 대충 수건으로 감싸고 국자를 잡았습니다. 솥 안에서는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국물의 색이 맑으면서도 깊은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국자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진하고 고소한 풍미가 입안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 시장 상인들의 고단함, 그리고 준혁의 눈물이 섞여 만들어진 인생의 맛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이 새벽을 지켰는지. 준혁은 처음으로 손 밑에 불을 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새벽빛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그의 인생에도 아주 조금씩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경영자로서 그리고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진심을 다해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드디어 아버지가 약속한 100일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의 공기는 이제 준혁에게 차가운 위협이 아니라 정신을 맑게 깨우는 오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부드러운 경영자의 손이 아닙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바닥 전체에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무쇠의 질감을 닮아버린 노동자의 손입니다. 준혁은 평소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마지막 육수를 끓여냈습니다. 김비서는 약속한 대로 식당 구석에 앉아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육수가 완성되고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을 껐습니다. 100일입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낡은 식당과 가마솥은 제 것입니까? 준혁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 선 오만함 대신 묵직한 성취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비서는 천천히 일어나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가마솥 안을 비우고 솥바닥을 아주 깨끗하게 닦아보십시오. 준혁은 의아했습니다. 이미 100일 동안 수천 번도 넘게 닦아낸 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솥 안의 육수를 모두 퍼내고 바닥에 남은 찌꺼기까지 말끔히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검은 무쇠 바닥에 아주 작고 희미하게 새겨진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 밑을 보아라. 준혁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문구는 날카로운 도구로 정성스럽게 새겨진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40년 동안 육수에 가려져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진짜 유언이었습니다. 준혁은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방 구석에서 낡은 쇠 지렛대를 가져왔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무쇠솥을 맨손으로 드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100일 동안 솥을 닦으며
주변의 기름때가 깎여나간 덕분에 미세한 틈이 보였습니다. 으아! 준혁은 온 힘을 다해 지렛대를 틈새에 박아넣고 몸무게를 실었습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40년 동안 바닥에 붙어있던 가마솥이 비명을 지르며 들썩였습니다. 준혁은 포기하지 않고 솥을 조금씩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거친 쇳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우고 마침내 솥이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낡은 타일,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타일 한 장이 미세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가락을 그 틈새에 집어넣어 타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차가운 금속 재질의 작은 금고 하나가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달칵! 금고 문이 열리자 준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예상했던 금덩어리나 돈다발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렇게 빛이 바랜 수십 건의 펀드 통장과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가장 위에 놓인 통장을 펼쳤습니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50원, 100원씩 모은 국밥 한 돈이 조금씩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강남의 빌딩을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진 개인적인 빚을 모두 청산하고 이 식당을 기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종잣돈이었습니다. 준혁은 손을 떨며 통장을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40년간 새벽잠을 포기하며 쌓아 올린 아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시울을 더 뜨겁게 만든 것은 곁에 놓인 수첩이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전국 각지에서 유명한 식당 사장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도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준혁이 멍하니 묻자 김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젊은 시절부터 요식업으로 성공하려는 청년들을 돕는 대부셨습니다.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주고 맛을 내는 비법을 전수해 주셨죠. 여기 적힌 사장님들은 모두 강만호 사장님 덕분에 일어선 분들입니다. 사장님은 말씀하셨죠. 내 아들이 만약 무너지거든 이 사람들이 준혁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거라고요. 수첩 뒷장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성공은 신기루 같은 것이란다. 내가 너에게 이 고생을 시킨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잃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새벽 4시의 공기를 견딘 자는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내 손에 묻은 기름때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이 내가 세상을 정직하게 살았다는 유일한 증거니까. 준혁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것은 아들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태도였습니다. 준혁은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고기 비린내가 사실은 자신을 지탱해온 가장 숭고한 향기였음을 아버지는 40년 동안 침묵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년 뒤 종로의 그 낡은 국밥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새로운 식당이 들어섰습니다. 간판의 이름은 만호 가마솥. 준혁은 다시 경영자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슈트를 입고 회의실에 앉아 수치만을 논하지 않습니다. 준혁은 매일 새벽 4시 여전히 녹색 앞치마를 두르고 가마솥 앞에 섭니다. 그의 곁에는 아버지가 수첩에 남겼던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정직한 레시피에 자신의 현대적인 브랜딩 능력을 더해 진심이 담긴 한 그릇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물이 기가 막힙니다. 단골 손님의 칭찬에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그의 손목에는 더 이상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가마솥을 젓느라 생긴 영광스러운 굳은 살과 옅은 화상 자국이 훈장처럼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서 가난의 악취가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영업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밤, 준혁은 주방 한편에 놓인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가마솥을 어루만집니다. 솥은 이제 녹 하나 없이 반짝거립니다. 준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기름때 묻은 앞치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성공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조용히 음졸입니다. 부모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무너졌을 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성실의 습관이자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심의 무게였습니다. 준혁은 내일 새벽 4시를 위해 다시 가마솥을 닦습니다. 종로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공기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가마솥이 있으니까요. 가난의 냄새를 지우고 싶었던 아들은 이제 그 냄새를 품고 세상을 치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녹슨 가마솥이 가르쳐준 인생의 비밀. 그것은 땀 흘려번 돈만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였습니다.